안녕하세요. 동명여대 일본어과의 이승희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본학회 학술상을 일본학 분과에서 받은 논문인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대한 군사 치안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논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 논문의 목적은 제2대 총독이었죠.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군사 치안 구상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제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스타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책과의 차이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제1대 총독이자 우리가 한국 통감, 마지막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스타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본 논문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2대 조선 총독이기도 했지만 한국 통감의 지휘 하에서 특히 이제 이또가 이제 한국 통감으로 초대 통감으로 있을 때 한국 주차군 사령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한 일본군 사령관이 되겠죠. 를 맡아서 한국과 그때부터 이제 악연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둘 다 일본을 대표하는 육군의 조슈벌이라고 하는 이 번벌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최종적으로는요 육군 대장에다가 데라우치도 그렇고 하세가와도 그렇고요 둘 다 육군 대장 출신의 원수라고 하는 이제 육군에서 제일 군부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종 지위죠. 그래서 원수부의 반열에 올라간 굉장히 고위급, 최고위급 조슈벌 출신 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제1대 총독과 제2대 총독을 조선 총독을 맡아서 한국을 지배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이들이 지배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의 이제 무단 통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란 뭐 어떤 사람인가? 방금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의 악연은 이 사람이 한국 주차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이었던 그 전에 이제 러일 전쟁에 참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1904년 9월에 한국 주차군 사령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슈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슈벌에 의한 이거 육군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서 점령지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 점령지인 이 한반도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독으로 했다기보다 조슈벌 육군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의병 투쟁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료 등의 초토 작전 같은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세계적으로도 좀 논란거리가 됩니다. 외국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무력 탄압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군인 조슈벌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군 마음대로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데 인용부호를 붙였습니다만 이 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 이것은 물론 이제 선임자인 이제 당시 육군 내신이었던 테라우치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현지에서 이 점령지와 식민지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군의 경찰 기관인 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차군 사령관 지위는 이제 물러난 다음에는 1908년에는 군사참의관을 거쳐서 1912년에는 참모총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다 올라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모총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16년 10월에 테라우츠 마사케가 이제 일본의 총리 대신 수상이죠. 수상이 되기 위해서 영전에서 조선 총독에서 일본의 수상으로 영전에 간 그 다음 후임으로 제2대 조선 총독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조슈벌의 군인이라는 것이 이제 낙점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역시 테라우치의 뒤를 이어서 테라우치의 후배이기 때문에 헌병을 앞세운 한국 치안 유지, 한국 지배 구상을 적극적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무단 통치는 결국 1919년 3.1 운동을 이제 불러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량인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그 책임을 지는 형태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주차군 사령관 그리고 제2대 조선 총독으로 한국의 통치에 관여를 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것이 함경북도의 헌병경찰이죠. 보시면은 밝은색 흑백 사진이라 그렇습니다만 밝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육군의 헌병이고요. 군인이죠. 그 다음에 짙은 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경찰이죠.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요. 간판에 함경북도 경무부라고 하면 동시에 헌병대 본부가 이제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이제 헌병 경찰 제도인 거죠. 헌병이 경찰 업무도 지휘 감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일본군 헌병들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헌병이라고 하는 빨간색 글씨로 쓰여진 완장을 차고 있고 완장의 배경은 이제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 군의 이제 경찰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특징이 있어서 이들은 원래부터 만들어질 당시부터 군사 경찰뿐만이 아니라 밀리터리 폴리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 대한 경찰권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지라든지 점령지에서 좀 강하게 발현돼서 이것이 헌병경찰 제도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근데 이런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연구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한국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의 전기는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은 하세가와 가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너무 간략합니다. 얇습니다. 그리고 하세가와 요시미치 본인이 소장했던 자료들도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뭐와 대비되냐면 바로 제1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리고 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그들이 남긴 일기, 서한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적은 전기도 있고요. 공문서들도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테라우치와 사이토에 관한 이 조선 총독들 하세가와를 가운데 낀 전후의 총독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하세가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대로 된 연구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를 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테라우치 관계 문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관계 문서 이거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헌정자료실에 남아 있는 이런 하세가와가 보낸 서한이라든지 그리고 하세가와가 기초한 관여한 이 공문서 같은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고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령관 시기에 하세가와가 한국을 어떻게 지배를 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반도 총독부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반도 총독부, 반도란 것은 우리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러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기부터 한반도에 파견돼 있었던 일본군들, 이제 하세가와를 비롯한 이 주한 일본군 수뇌부가 갖고 있었던 한국 지배 구상입니다. 그 내용 간단한 내용은요. 천황에 직례하는 현역 장성, 한마디로 무관이죠. 무관에 의해서 통솔되는 군사력으로 한국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현실이 되죠. 조선 총독이 바로 무관, 현역 무관 형식으로 이제 총독이 부임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무단 통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총독이 되기 전에 통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 총독부안은 하세가와에 의해서 무관 통감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문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관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군에 의해서 한반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에 이제 근거하면서도요, 현실적으로 하세가와는 한반도에서 군유를, 그리고 군정을, 그리고 군사경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러일 전쟁 때 한국 정부하고, 이거 아직 한국 정부는 독립된 국가로서 한국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한국 정부에서, 한국의 땅에서 한반도에서 군유를 시행한다든지 군정을 한다든지 군사경찰을 시행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지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논의를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령관의 명의로서 포고하고 실시를 합니다. 하세가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군율이라는 것은 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신선이라든지 철도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군율로서 엄히 다스린다, 뭐 이런 내용을 마음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국 북부에 대해서 한국 북부를 점령지로 간주하고 그 지역 내에서 군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군정은 누가 최고 지휘자가 됩니까?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인 한성,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군사경찰을 실시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치안을 자기들이 담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거 당시가 전시기 때문에 그 전시의 혼란을 틈타서 군사력으로서 이를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경찰기관인 헌병이 군유를 시행하던, 군정을 시행하던, 군사경찰을 시행하던 가장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헌병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이 헌병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토로부터 헌병을 계속해서 증파시켜 달라고 하세가와는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러면 군율, 군정, 군사경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종결 후에도 한국의 경찰권을 헌병에 맡겨야 된다고, 한국은 계속해서 헌병에 의해서 치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세가와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헌병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구상을 군사령관 시기부터 하세가와는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세가와가 총독이 된 다음은 그러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전임 총독이었던 테라우치는 마찬가지로 헌병론자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이었던 아카시 모토지로를 통해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죠. 한국 병합을 바로 앞두고서. 그리고 헌병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상으로 영전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은 하세가와는 기본적으로 자기 선배였던 테라우치의 방침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내외에 천명하게 됩니다. 테라우치 것을 자기가 뒤집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총독을 재임하고 있었던 중에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통치 정책의 커다란 전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이때 발발하면서 이때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도 그 혼란을 틈타서 21개조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요. 뭐 유럽은 뭐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고 이 혼란을 통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화랑을 이제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 중국에 대한 진출도 많이 하게 되고요. 침략이죠. 경제적인 침략.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정책 수정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헌병을 원래 하세가와가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테라우치보다 더 앞선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다 더 테라우치보다 적극적으로 헌병을 활용해서 국경을 안정화시키는 한마디로 국경 경비 강화책을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중국의 국경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과 우리 한국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중국 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마적 등의 습격 등이 많이 이제 거기 진출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넘어간 일본인들에서 이제 습격 등이 행해졌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항일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이 민족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시도 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국경도 강화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치안을 유지해야 될 임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적의 습격 등을 구실로 해서 원래는 한반도에만 주둔해야 되는 헌병과 수비대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중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를 불법 월경시키고 그 지역에 항구적으로 주둔을 획책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경 밖에 일본군이 주둔을 한다는 거죠. 중국 영내에. 그리고 그 구실이 바로 마적의 습격이라든지 항일 세력 등을 갖다가 이제 핑계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경 전후로 이제 강화를 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테라우치 시기와는 다른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골적인 침략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헌병을 앞세운. 자, 테라우치는 어땠냐?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는 아직 혼란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을 자극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테라우치는 헌병을 파견하는 일이 있어도 비밀리에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세가와 시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헌병이라든지 수비대를 함께 월경시키는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정책은 과거 하세가와가 러일 전쟁 때 했던 것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전시의 혼란을 틈탄 거죠. 러일 전쟁 시기엔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시, 제1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라는 거죠. 이 전시의 혼란을 틈타서 군사경찰기관인 헌병을 치안 유지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재현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테라우치와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세가와의 이러한 정책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주한 일본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 사령관 직위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총독이 된 이후에도 이 헌병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이제 밝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료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하세가와의 총독 정치와 데라우치와의 비교까지 가진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고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로서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새로운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